이거를 하는데 좀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거가 1번 엑ሰር사이즈 7.3이었는데 이게 블루 크랩이랑 오렌지 크랩이랑 뭐 바디 뎁스랑 릴 위스를 에 대한 뭔가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였는데 저 이 코드 다 나와 써주셔가지고 보고 했어요. 그래서 묘를 뭐 데이터 평균 아니, 샘플 미니랑 같이 주고 여기 얘도 이거 해서 루대로는 4라고 해서 했는데 저 이렇게 묘의 컨디셔널 그리고 이렇게 공식 써서 이렇게 뽑고 시그마 이렇게 뽑고 해서 했고 그 오렌지 크랩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그래서 1번 문제가 뭔가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였는데 저 샘플 보니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요거를 그냥 Y라고 하고 이거를 Y2로 고쳤는데 이걸 그냥 Y라고 하면은 조금 되게 분포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네, 이렇게 뭔가 세타 1, 세타 2에 대한 코릴레이션 뭐 좀 있게 이렇게 포스테리어가 나왔습니다. 비번은 파이에 대한 거를 구하는 거였는데 저 세타 1에 대한 블루 크랩과 오렌지 크랩 차이 보고 세타 2에 대한 차이 봤는데 겉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구해보니까 어딨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뮤가 세타 아니 이 뮤가 블루 크랩이고 오렌지 뮤 원이 오렌지 크랩인데 뮤가 조금 더 클 확률이 한 0.52. 그래서 이거 여기 첫 번째 세타 원에 대해서는 뭔가 블루 크랩이 조금 더 큰 샘플이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얘가 좀 더 크게 아니 여기 오렌지 크랩이 조금 더 큰 샘플이 나온 것 같아요.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C번은 코릴레이션 구하는 거였는데 분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뭔가 조금 결과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봐도 오렌지 크랩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이렇게 구해서도 오렌지 크랩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1.3은 이렇게 해봤고 이거 깁스 샘플러랑 그거 임퓨테이션 채우는 거였는데 제가 여기 이거를 이미지를 정말 구하고 싶었는데 뭐였지? 여기서 자꾸 에러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 설치했는데 이게 나가지고 이거를 구하지는 못했고 태우는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우는 거였는데 이거 그냥 여기 이거가 뮤고 얘가 시그마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서 묘대로 더하기 뭐 요거 코비언스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구했고 시그마도 요거 A 빼기 C분의 B 제곱의 그 루트 C에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이구 조금 시간이 날 때 다시 코드를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 움짤은 못 구했고 이거 NA 임퓨테이션이었는데 이것도 이거 제가 CSV 파일을 저장하면 자꾸 텍스트로 저장돼서 이걸 못 해가지고 결과는 못 보고 그냥 세워놓기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 어, 그래서 여기였나? 여기를 채워놓는 거였는데 이거 맞다. 뭐지? 여기. 여기도 이거 공식 다 제공해 주셔서 그냥 제로 빼기 10 빼기 1 곱하기 이게 람다 제로가 공분산 행렬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이거 S0 만들어졌고 여기 이거 채우는 거였는데 이거 코드 다 여기 써주셔가지고 그냥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가 데이터 그 채워진 거에 그거 린해서 하고 이거는 그냥 인버스 해서 하고 이 MP 이게 그 행렬 곱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해서 봤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서 그 코드를 다 짜주셔가지고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곱해주고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뮤 이거 해서 여기서 뽑아주고 계속 아이고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인버스 위즈 알트 여기에서 뽑아주고 해서 했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근데 어떡해. 그죠? 화면 공유를 저 위쪽에 보시면은 있을 텐데 네. 공유. 어떻게? 일단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혹시 그러면은 이거 근데 수연님이 하신 거에는 다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못 하신 네, 것들? 제가 네, 나중에 동영상 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화면 끄는 법 몰라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발표까지 해야 되는데, 과제까지 같이 하려면은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딱 걸렸냐. 과제, 세션 발표하는 사람이 딱 걸렸냐, 어떻게. 저번에도 한번 하지 아닌가? 아니구나. 저번에는 다음엔 빼주자. 그리고 세션 발표하는 사람은 과제에서 빼기. 네. 오케이. 그러면은 죄송한데. 다곤이 큰 그림. 동기의 사랑을 위한 큰 그림. 장난이. 그러면은 앞으로는 과제를 준비했던 발제자들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주에 발제를 하는 분들도 빼고 그다음에 투표를 사다리를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요. 그리고 재현님이 첫 번째 세션 발제 맡아주셔가지고 재현님 준비되시면은 공유하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제 얼굴만 지금 네. 네네, 바꿀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네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하이어키컬 모델이고요. 저는 유진님과 함께 발표를 준비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트로덕션 파트를 맡을 텐데, 유진님이 좀 노말 관련된 걸 좀 하실 거고, 저는 그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쉬운, 그리고 좀 익숙한 바이노미얼 모델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먼저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저희가 아마 첫 주자에 배운 내용일 텐데, 그때 배운 바이노미얼 모델을 한번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는 세타가 CP의 합격률 이렇게 예시를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세타가 합격률이니까 합격률이 주어졌을 때 이 YJ라는 숫자는 그 그룹에 있는 그 합격자 수가 되겠죠. 그리고 총 n명 중에서 그 합격자가 나타나는 거고 n-y만큼은 불합격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프라이얼 데이터를 베타 분포로 주게 돼요. 그래서 베타 분포로 주게 되는데 알파에 해당하는 숫자는 합격자 수가 되는 거고 베타에 해당하는 숫자는 불합격자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어니까 먼저 이제 제 친구가 예를 들면 3명 있는데 1명은 붙고 2명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 불, 관찰. 세타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합격자가 1명, 불합격자가 2명. 관찰은 총 3명. 그러니까 대충 제가 프라이어하게 생각했을 때는 CPA 합격률이 한 3분의 1이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질 거예요. 이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구해놓기를 7명을 관찰했는데 2명이 붙고 5명이 떨어진 걸 확인했대요. 그럼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CP 합격률은 7분의 2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이지안 분석에서 항상 포스테리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가 3명, 불합격자가 7명, 관찰은 총 10명. 이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포스테리어하게 생각했을 때는 합격률은 한 30%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를 지우고 그 심벌들로 다시 적게 되면 먼저 프라이어가 알파 베타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 관찰은 이만큼 관찰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CP 합격률은 이런 값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는 합격자가 y라고 두고 그 관찰이 n이라고 뒀잖아요. 그럼 불합격자가 n-y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값은 n분의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간단하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는 알파 플러스 y, 불합격자는 베타 n-y. 관찰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포스테리어가 이제 이게 d 베타 알파 더하기 y 그리고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베타 분포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 더하기 y 그리고 베타 플러스 n 마이너스 y는 항상 세트처럼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예시도 나오겠지만 이 그 숫자를 단순 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세트처럼 항상 움직인다는 거를 유념해 두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하이라키컬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알파 베타를 그냥 그 1, 1 뭐 이런 식으로 유니폼하게 줬었는데 하이라키컬 모델의 특징은 이 알파 베타 역시도 어떤 한 분포를 따라요. 뭐 어떤 분포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 분포를 저희가 하이퍼프라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 베타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 베타로부터 그 다음에 수많은 뭐 세타들이 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총 71개의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룹마다 지금 뭐 CP 합격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세타1이 뭐 서울, 뭐 여기는 뭐 경기, 뭐 여기는 뭐 제주.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의 합격률이 다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역마다의 합격률은 그 알파베타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 알파베타는 또 어떤 하이퍼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세타에서부터 이제 서울권의 세타로부터 실제 이제 합격자 수 이런 게 이제 제네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되는데 마치 이제 차곡차곡 집을 짓듯이 그 자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어떤 뭐 집 같다, 뭐 저는 이제 3층 집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구조를 짜고 뭐 프라이어에도 하이퍼 프라이어를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주는 것이 하이라키컬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프라이어에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또 그 어떤 확률을 부여하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justify 하는 개념이 이 확률 구조 전체를 justify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필요한 내용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이 수많은 71개의 세타들이 다 독립적이고 컨디셔널리 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그 내용도 또 홀드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은 여기잖아요. 세타가 주었을 때 y 값들이 다 컨디셔널리 IID 하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이고 이제는 이 알파 베타가 줬을 때 세타들도 다 IID 하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exchangeability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이 제목이 exchangeability인 이유는 exchangeability 뭐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exchangeability가 성립하면은 그 conditional independence가 성립해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죠. 사실은 이제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그냥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 exchangeability로부터 conditional independence를 나타내는 과정이 저희가 이거를 definit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빡센데 뭐 근데 definite theorem에 의해서 exchangeability만 되면은 conditional independence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할 거는 간단하게 이제 exchangeability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definite의 좀 조건들이 성립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exchangeability가 성립하는가 특히 hierarchical 모델에서 성립하는가를 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만약에 그 랜덤 샘플링을 거치게 된다면은 exchangeability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xchangeability에 대한 내용은 성립하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피니티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데피니티의 조건이 뭐냐면 small sample from a large population. 그러니까 큰 모집단에서 작은 샘플이어야지만 이 데피니티 티어럼이 성립한다고 설명을 해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책에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데피니티 티어럼이 성립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익스체인지빌리티만으로도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성립하는가를 확인해야 될 텐데 그 하이라키컬 모델에서도 그 그룹마다 71개의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 하나하나의 크기가 그 그룹 내에 있는 그 샘플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되면 그러면은 데피니티 티어럼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특징은 이제 YIJ 꼴로 데이터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데이터랑 살짝 다르지만 그 이유는 이제 그룹화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J는 이제 그룹의 이름이고 I는 이제 observation number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Y 뭐 33 이런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뭐 세 번째 그룹의 세 번째 관찰값이라는 그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Y를 뭐 어떤 매트릭스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익스체인지 다 설명 들었지만 결론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세타가 주어졌을 때 Y들끼리도 다 컨디셔널리 IID 하고 그리고 그 psi가 주어졌을 때 이런 그 세타들끼리도 컨디셔널리 IID 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부르기를 이제 그 variance within이라고 얘는 variance between이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y11 값이랑 y 뭐 33 값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원인은 일단 그룹이 달라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달라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쪽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관찰값 그 개개의 관찰값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산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베이지안적으로 혼용하는 게 이 하이라키컬 모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뭐 이렇게 따릅니다. 라고 하지만 뭐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이퍼 프라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이 P psi의 형태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psi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psi가 적어도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 3층 집이라 했잖아요. 3층 집에서 여기 2층에 있는 애들 세타들은 그 파이에 해당하게 되고 2층에 있는 애들이 psi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psi가 이제 3층 그리고 뭐 그 파이가 뭐 2층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이게 psi로부터 뭐 여기 있는 파이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P psi 같은 경우에는 hyperprior distribution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이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red tumor example이에요. 이게 과제에서도 쓸 거고 이걸 가지고 쭉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드리면은 숫자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yj, nj. 그러니까 이게 이제 j는 1부터 71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총 70개 데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71번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는 그 종양에 걸린 G의 숫자고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총 관찰된 G의 숫자고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20분의 0이라 하는 거는 20마리를 관찰했는데 종양에 걸린 G가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그룹에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바이노미얼하게 먼저 분석을 할 텐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쓰게 되면은 저희가 했던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희가 했던 거는 이거를 따르게 되면은 지금 베타 원원이니까 종양지
네,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베타 1 파일을 줬으니까 유니폼하게 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뭐 파이는 1, 1 더했으니까 2 하는 뭐 2분의 1.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71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할게요. 이게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실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4명이 아프고 좀 14명 있는데 그중 10마리가 건강합니다. 면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 14분의 4인데 0.28 뭐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웠던 대로만 하면은 이거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얘도 베타 분포를 따르겠는데 베타 분포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1 더하기 4니까 5겠죠? 여기는 이제 1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 이라는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포스테리어가 이럴 때 이제 이 그 평균 값이 16분의 5잖아요. 이 값이 0.31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71번째 데이터를 했지만 이 71개 데이터 전부 다 그려낸 식이 한꺼번에 그려낸 식이 그래프가 이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이 뭐 기다란 막대기 하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저희가 구한 베타 5,11이라는 거에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95%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2.5%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2.5%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이 값이 이제 lower bound가 되고 이 값이 이제 upper bound가 되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평균이 뭐 mean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mean을 이 점으로 찍고 그 이 끝에 그 뭐라 그러지? 끝에 있는 점들을 lower bound와 upper bound의 값으로 넣어준 그래프가 이건 거예요. 이 막대. 이 막대를 이제 이런 한 가지를 다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그래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자체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거고, 여기다가 45도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기서는 45도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45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한 그 71번째 애 같은 경우에는 observed mean이 여기 0.28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겠죠? 여기 있는 값이 뭐 0.28, 0.28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점이 또 더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점이 이제 0.3125 저희가 구한 포스테리어 값이 될 거예요. 이런 놓고 보니까 이 45도 선 위에 그 지금 포스테리어 민이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케이스가 지금 71개의 데이터 모두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45도 선 위에 다 그보다 더 위쪽에 항상 포스테리어 민이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프라이어를 너무 높게 줘서 그래요. 프라이어가 2분의 1이라서 0.5에 해당하는 건데 0.5는 지금 어디야? 이게 지금 0.5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 0.5에 해당하는 값이랑 이 그 observed mean의 어딘가 사이에 그 포스트레일 민이 위치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스트레일 민은 여기 있는 45도선 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생각했을 때 포스트레일 민은 아무래도 데이터보다 항상 높게 말하게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왜 하필이면 유니폼 프라이어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폼 프라이어를 준 이유 자체는 아마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무도 내가 그 G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얼만큼 애들이 그 종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뭐 사람도 그 악성 종양 아니더라도 양성 그 괜찮은 종양들은 다 하나씩 다 들고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보편적으로 오히려 있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0이랑 1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나 찍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니폼 분포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이 생긴 거죠. 지금 0.5라는 프라이어 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 포스테리어 민이 항상 위로 올라가게 되는 45도선 위로 항상 올라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추론에서 그 다른 문제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용한 데이터가 이 모든 자료 중에서 이 4라는 숫자 하나, 14라는 숫자 하나 이것만 사용했지 여기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뭔가 아깝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70 rows of 그 historical data are not used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70개 데이터를 다 땅바닥에 버리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프라이어를 줄 때 그냥 그 베타 분포, 즉 유니폼 분포죠 이게. 이렇게 주지 말고 뭔가 좀 좋은 값을 줄 수 없나, 그 데이터를 보고 만들어낸 어떤 좋은 값을 줄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방법인데 여기 있는 내용 전부거든요. 근데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안 중요해서 필기하실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유는 이게 베이지안 칼큘레이션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지안들은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 probability 모델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끼워 넣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그 여기는 데이터 있잖아요. 얘는 그 이제 그 이 둘째 줄에 있는 데이터로 쓰고 이 70개의 내용 가지고 프라이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프라이어를 만드냐 하면, 지금 이 주어진 7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뭐 그 평균도 구하고요.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도 구해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메서드 모멘츠라고 하는 거의 기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알파랑 베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최대한 여기에 이제 잘 끼워 맞추는 거죠. 잘 끼워 맞추기를 해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이제 계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결과를 봤더니 뭐 헷 알파는 뭐 1.4, 베타 헷은 뭐 8.6 이런 값이 나왔다는 게 이제 이러한 분석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러한 분석으로 마지막에 이제 뭐 그 분석을 하자면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은 뭐 간단하겠죠. 뭐 1.4 더하기 4마리 그리고 8.6 더하기 10마리, 이거의 베타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5.4, 여기는 18.6. 뭐 이러한 베타 분포로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해서 구해낸 알파 베타의 헬 있지 않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71번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룹, 뭐 첫 번째 그룹 혹은 70번째 그룹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 하면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그룹과 뭐 70번째 그룹 여기서도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파일을 만들었는데 또 이거를 써가지고 데이터에도 집어넣고 그래서 포스테를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두 번씩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 덧셈 관계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프리시전이라는 게 오버에스티메이트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베이지안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인 것들은 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제대로 포스테리얼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구해내지 못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prior distribution인데 그 데이터 게더링보다 프라이어하게, 그러니까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데이터 다 보고 프라이어 줄 거면은 프라이어하게 주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그 합리화하는 방향은 이제 empirical base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프라이어를 주는 거를 합리화하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empirical base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문제 제기로서는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omplete Bayesian analysis 써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들은 다 확률 변수대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 뭐 probability 모델을 제대로 짜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하지 마라. 그리고 empirical Bayesian 방식 당분간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해결책은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그 모든 확률들을 다 제대로 이제 정리해 준 거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확률 변수들은 확률 변수로 제대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prior distribution을 보시면 세타랑 사이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고, 왜냐하면은 그 이 친구를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여기 있는 두 가지 식으로 그 식을 아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조인트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베이지안적으로 분해를 해주고, 그다음 둘째 쪽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 둘째 쪽 넘어갈 때 사라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이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네, 여기는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은 그 얘가 이제 사이에 해당하고 얘가 이제 세타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에 해당하고 그 사이도 그 데이터에다가 영향을 주긴 줘요. 영향을 주긴 주는데 항상 세타를 그 경유해서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만약에 세타도 알고 사이도 안다 했을 때는 y를 제네레이트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사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타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사이가 직접적으로 y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항상 세타를 거쳐서만 y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있을 때는 세타가 사라진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돌아와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째 줄에서는 사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걸 살펴보면 이 친구 뭐 그 likelihood죠. 그래서 뭐 잘 구해내실 수 있을 거고 이 친구는 여기 윗줄에 나와 있잖아요. 윗줄에 나와 있기를 그 이렇게 두 개로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그 좀 살펴보면 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하이퍼프라이를 아직 준 적이 없지만 하이퍼프라이를 주시게 되면 느끼실 텐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 수밖에 없냐면 진짜 저희가 그 하이퍼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좀 알기가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도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디퓨즈한 하이퍼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디퓨즈라는 거는 그 디퓨즈 아시죠? 이게 뭐 이렇게 향초 꼽아놓고 막 향이 퍼지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얇게 편긋한 그런 그 파일 디스트리뷰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일을 주면은 이 친구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이러니까 그냥 상당히 얇게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 모델이 자주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나타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유니폼처럼 non-informative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보다는 데이터에 더 많이 이제 끌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posterior distribution이 좀 적절한 말이 되는 뭐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찾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컨디셔널하고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들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그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확률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좀 너무 쉽다고 느끼실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 A, B, 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베이지안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방법도 훨씬 가능하겠죠. A, B, C 위치 바꾸는 것도 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여기 있는 그 값들만 해가지고 그 좀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분수를 만들 건데 여기다는 A, B, C를 만들 거고요. 여기다는 없습니다. 이게 좌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이 분자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브라켓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기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거를 다 여기 분자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분모에다가는 이 기분 뒤쪽에 있는 애들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기분 뒤쪽에 BC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BC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얘네 둘이 같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꼴이 상당히 복잡한 게 많을 텐데 분명히 이것 중에 하나는 뭔가 성립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해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거의 연장선인데 먼저 조인트 비스펠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파이어가 이제 기분 왼쪽에 주어지게 되고 데이터가 기분 오른쪽에 주어지게 되는 형태잖아요. 이런 식을 해가지고 뭐 비례합니다. 쭉쭉 나와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밑줄 친 결론으로 나가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뭐 컨디셔널 포스트레 같은 경우도 뭐 쭉쭉 나가서 이런 밑줄로 가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밑줄 친 거랑 여기 밑줄 친 거랑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밑줄 친 내용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라티면 모델에서 즉 바이노미얼 모델에서 구해보는 것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널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인트 포스테리어의 프라이어가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프라이어 하나랑 하이퍼 프라이어 하나랑 이거 두 개를 이제 쪼개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필요 없는 파트를 적분해 버리면 되죠. 첫 번째 아이디는 이제 적분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확률로서 이제 분자 분모꼴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계산의 편의에 따라서 본인에게 알맞은 것을 분포에게 알맞은 것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는 여기 공백이 좀 많을 텐데 실제로 이거를 먼저 드라이브 해보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식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식을 드라이브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 자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구조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조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 1층, 뭐 2층, 3층 이런 식으로 3층 집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층층마다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적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게 1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정보인데 이게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NJ 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세타 J given 알파 베타 이거는 이제 베타 알파 베타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죠. 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몰라요. 3층은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한 하이퍼 프라이어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값이 그냥 어떤 값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여기 식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일단 좀 지워놓고 1층에 대한 정보로 저희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likelihood를. 그래서 이 친구는 간단히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마다 다 곱해주시면 될 겁니다. J, YJ. 네.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바이노미얼 분포의 PDF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 값을 이제 곱해준 것이 네, likelihood가 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컨디셔널리 IID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를 알 때 Y들은 컨디셔널리 IID 하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식도 간단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를 알았을 때 세타의 분포는 이것도 뭐 곱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베타 분포를 했으니까 베타 분포의 PDF를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시고,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그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 exchangeability를 통해서 그 이런 컨디셔널 IID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친구, 그리고 뭐 이 친구는 따로 있죠. 이 세 가지를 곱한 게 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증명했잖아요. 그 지금 조인트 프라이어 죄송합니다. 아, 이 친구구나. 그 조인트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이 세 가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여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친구 구했죠? 이 친구 구했죠? 이 친구는 못 구했죠. 그래서 구한 친구들만 잘 집어넣게 되시면은 얘가 이제 여기를 집어넣게 되고 얘가 이제 여기를 집어넣게 되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단순하게 곱골로 나타낸 거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이 친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상수잖아요. 그래서 proportionate to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얘를 지워버려도 되기 때문에 그것만 사라진 거고 그 이외에는 전혀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스터 키를 얻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활용도 해볼 텐데 어, 여기 있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친구도 그 얘랑 비례해요. 왜냐면은 위에서 증명했잖아요. 사실 이제 둘이 같은 식으로부터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이 네모 친 거랑 똑같은 네모랑 비례를 할 텐데 이제는 여기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더 이상 알파도 아니고 베타도 아니고 세타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타만 있는 식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세타가 어디 있냐면 뭐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네,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 베타 분포잖아요. 또 베타 분포에 이제 곱불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때 베타 분포의 그 파라미터들이 알파 y 그리고 이렇게 되길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를 자주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 모형에서도 이 친구들이 또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인 게 이 결과는 그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버전 있잖아요. 복습하면서 했던 거. 네, 여기서 했던 이 베타 5,11 여기서 구한 방법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일치했던 게 그 위에서는 저희가 알파 베타를 어떤 아는 값으로 집어 넣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원래는 이 식 같은 경우는 아는 값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 컨디셔널 같은 경우에서는 알파 베타가 이제 아는 값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기분이다 보니까 알파 베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최초에 그 했던 방식 그대로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그 베타 모형으로 그 포스테리어 분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그 이 파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숙제로 나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도출하는 과정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하이퍼프라이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자꾸 밀었잖아요. 하이퍼프라이어를 도대체 뭘 줘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뒤로 밀었거든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때쯤으로 밀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해한 바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퍼프라이어의 특징은 잘 모른다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주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럴 때 이제 베이지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르니까 유니폼을 주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것부터 도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 모르니까 그냥 유니폼 하다가 하고 해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본 거겠죠? 근데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유니폼하게 그냥 알파 베타를 뽑았을 때
알파 베타의 값,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컨센트레이션의 값이 무한대로 계속 그 발산하는 현상을 겪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알파 베타는 양수니까 이 1, 4분면에서 아무 점이나 뽑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 점이나 뽑겠다는 얘기는 1콤마에도 뽑힐 수 있겠지만 뭐 1조 콤마 뭐 3조 이런 값도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에 뭔가 계속 엄청나게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은 세타 이 자료 구조 있잖아. 아니 미래가 이 자료 구조를 보시면은 이 세타 값들이 이렇게 다 구분을 해줬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컨센트레이션이 하도 높아지면은 뭐 이 친구도 같고 이 친구도 같고 다 같다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기를 처음에 구조를 짰을 생각한 거는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컨센트레이션 값이 무한대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variable transform을 시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variable transformation의 결과인데,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그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쓰면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유니폼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그러면 잘 되냐 했는데 이 친구도 안 돼요. 이 친구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한값으로 계속 발산하는 그런 튕김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책을 읽으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처음 보면은 뭔가 좀 멘탈의 붕괴를 겪을 만한 엄청 이상한 식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라이를 줘요. 그래서 어디서 도대체 마이너스 2.5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주고 싶었지만 잘 안 되니까 자꾸 뭐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들은 잘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이거 사실은 이제 로지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mean 있잖아요. 이 mean에 대한 로지 펑션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로그 펑션인데 컨센트레이션은 양수니까 로그를 채져가지고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매핑을 해주고 얘는 이제 mean이니까 0부터 1 사이 값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매핑을 해주려니까 그러니까 로지 펑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리 자체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최대한 비슷한 거 들고 와가지고 얘는 똑같고 죄송합니다. 얘는 똑같고 여기는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보고 얘를 유니폼하게 주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은 이퀄리런트 하고요. 밑에 식이 이제 더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 그래프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알파 뭐 베타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장이 막 있는데 종이장만큼 얇게 잘 펴바르다가 0,0 근처로 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끄트머리를 위로 쭉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점을 아무렇게나 이제 샘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근처에서 더 많이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몰랐던 P 알파, 베타 부분에다가 이거를 끼워넣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제 Q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모형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R 코드 좀 설명을 할 텐데,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왜 equivalent한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단순히 variable transformation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억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막 자코비안 써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어드리진 않고 이거는 하실 분들만 하시고 이전에 했던 모델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전에 노멀 모델에서 저희가 뮤를 모르고 시그마 제곱을 모르고 뭐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뒀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랬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설명하면서 뮤에 대해서는 유니폼하게 주고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ln 시그마 제곱을 유니폼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두 개의 식이 같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그냥 자코비안을 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시그마 제곱을 좀 옮길게요. 이렇게 쓰고 그 y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위의 식은 이렇게 되고 밑에 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 이 식을 알 때 저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그 자코비안만 쓰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dx dy의 그 절대값이잖아요. 근데 dx dy는 이제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떼놓고 보면은 좀 공간이 부족한데 얘를 따로 떼놓고 보면은 뭐 있다. dy dx는 x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역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은 절대값 x. 근데 x는 그 시그마 제곱의 형태니까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x. 이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x. 이기 때문에 그 1이랑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그대로 이제는 바이벨 형태지만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자코비안 잘 구하셔서 쓰시게 되면은 뭐 위의 식으로부터 아래의 식을, 아래의 식으로부터 위의 식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진짜 알 얘기를 좀 할 텐데 처음에는 이제 이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의 핵심은 제가 막 그 표 그려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다 더해가지고 만든 거. 그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 결론이 뭐였냐면 이 마지막 줄의 내용이 베타 알파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엔 저희가 베타 1,1 즉 유니폼 프라이를 줬으니까 여기에 1 넣을 거예요. 그래서 베타 1, 죄송합니다. y 뭐 이런 값이 나올 텐데 이 식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어디 있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당연하겠지만 여기 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파트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marginal of alpha beta를 만든 건데 이거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네, 여기 있는 이 식 있죠. 여기 있는 식으로부터 다시 그 적분을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옵스. 네, 이런 식으로 적분을 잘 해가지고 잘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식이 이제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식이고 그것이 이제 R코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드 샘플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리드 샘플링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뭐 코드 하나하나 정말 막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결론만 좀 설명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complete Bayesian analysis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grid approximation이랑.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아까 전에 데이터 포스테리어 민이 여기 막 쭉쭉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안 되게 된 거죠. 보시게 되시면 여기 포스테리어 민이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쭉쭉쭉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5도선 기준으로 아래 위로 이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원래 observed mean이 그 y바가 엄청 높았던 애들은
포스트레 민을 구할 때는 좀 더 낮은 값으로 저희가 추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설드 민이 상당히 낮았던 친구들은 포스트레 민을 구할 때 그보다 높은 값을 저희가 주게 되겠고요. 상당히 이제 좀 기울기를 더 완만하게 만든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 친구 지금 2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은 값의 업설드 민이 있지만 그 과연 그 이 친구의 세타 값이 높아서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봤을 때 저희가 추론한 것은 이 친구 자체 가지고 있는 세타가 높아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샘플링을 할 때 세타가 주어지고 마지막에 샘플링을 할 때 하필이면은 뭐 그 건강하지 못한 쥐들, 종에 걸린 쥐들이 하필이면 많이 샘플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업설드미는 제로니까 건강하지 다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쥐들은. 근데 그렇게 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하게 샘플 값 샘플링 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즉 NJ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우연하게 그냥 하필이면은 다 건강한 애들만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세타 값에 대한 추론을 할 때는 좀 더 높은 값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레 민의 형태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도 잘 알맞은 형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학습부 세션 때보다 더 친절하고 약간 이해도 잘 되고 엄청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그러니까요. 진짜 대학원 아니야. 아니 말고 그 수업들을 페이지를 공부할 때 재원님이 알려줬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근데 우리 대학원 교수님 정말 좋아요. 진익훈 교수님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지득 교수 너무 좋아해. 김철웅 교수 너무 좋아하는데 다 됐죠 이거. 다 좋아 너무 좋아.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재원님 친절하게 알려줘가지고 내가 학부생일 때 재원님과 왜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뭐 익스체인저빌리티 이거 데이터가 서로 익스체인저하고 그리고 또 평균들끼리도 서로 익스체인저하고 막 그러면은 모두들끼리 서로 익스체인저하게 되면 그냥 내 마음이지. 내가 주는 건 내 마음이야. 근데 약간 이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 위에도 또 하이퍼 파라미터 줄 수 있지 않냐 했는데 뭐 그건 굳이 줄 수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그까지 굳이 뭐 넣을 필요가 없으면 안 만드는 거고 그 말고도 이제 하이퍼 파라이어는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데 또 그 어제 사실 제가 그 교수님이랑 같이 읽었던 그 논문도 그 나오는데 그런 예시를 설명하려면은 너무 오래 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막 되게 줬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준 거는 우리 베이지언들이 유니폼하게 뭘 주고 싶은데 알파든 베타든 그런 알파 베타에 대해서 조인트하게 주는 거예요.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 알파 베타에 대해서 조인트하게 주고 싶은데 베이지언 걸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포스테리어를 애널리티컬하게 구하고 싶을 때에는 알파 베타를 프라를 어떻게 넣었는지 따라가지고 이게 포스테리어가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유니폼 하든 뭐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면 뭐 로그 뭐 지랄지랄 이런 거 유니폼 하든 그냥 어떤 스케일이든 유니폼하게 줬는데 그게 포스테리어가 잘 나오면 장땡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뭐 위분의 5승이니까 이거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유니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0분 쉬고 8시 13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라키컬 노말 모델 부분 발표를 맡은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재현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이라키컬 모델이 뭔지 살펴보고 하이라키컬 노말 모델 그리고 예시로 수학 점수에 대한 예시 그리고 얘를 좀 더 확장한 이 부분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라키컬 모델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100개 학교에서 10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학교 1의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나오겠고 학교 100의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의 평균을 분석해봤는데 얘는 50점일 수도 있고 얘는 40점일 수도 있고 얘는 뭐 55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다음번 학교에서는 평균이 몇일지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얘도 얘네랑 비슷하게 대략 한 40에서 60 정도 사이에 위치하겠다고 다들 예측하시겠죠? 그래서 뭔가 얘 점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얘네와 되게 관련성이 있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들끼리 어떤 디펜던스가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학교 1이 평균이 세타 1 그리고 얘 평균이 세타 100이라고 했을 때 얘네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었고 그냥 얘에 대한 파라미터를 하나 설정해줘서 얘한테 프라이어를 줘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얘를 만들어주는 세타 1 있고 얘를 만들어주는 세타가 있고 얘를 만들어주는 또 그 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틈이 있는 모델들을 하이라키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네들의 점수를 만들어주는 세타들이 있고 또 이 세타들을 만들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해줘서 분석을 하면은 얘네 학교마다 점수의 차이점도 잘 반영해줄 수 있겠고 얘네들의 유사성, 디펜던스도 잘 반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약간 그런 모델들을 하이라키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관련 있거나 연관되어 있는 멀티플 파라미터를 담고 있는 이러한 스태티스컬한 그 모델들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모델은 뭔가 그들의 디펜던스를 반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키컬 모델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분석해주는 계층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베이스 통계가 다른 응용 분야에 널리 퍼져서 사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들이 조금 몇 개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다른 학교에서 학교마다의 학생들의 키나 아니면 몇몇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의 생존율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차이나지가 않고 겹치는 것이 분명 있는 데이터 셋들이잖아요. 얘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로 한꺼번에 묶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이라키컬 모델이고 하이라키컬 모델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모델 안에 여러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아까도 뭐 학교 1부터 학교 100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었는데 얘네는 그룹에서 오는 데이터들에서 서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얘 그룹의 평균을 추정할 때 다른 그룹 학교 1부터 학교 99까지의 정보들이 얘네를 추정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의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 다른 그룹의 인포메이션이 도움을 줍니다. 얘네끼리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거는 나중에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하이라키컬 모델을 많이 쓰고 아까 익스체인저빌리티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데이터 셋들이 있고 얘네를 만들어주는 파라미터 P가 있고 얘네를 또 만들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 Psi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이 데이터들은 이 파이가 주어졌을 때 익스체인저블 하기 때문에 얘가 주어지면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고 얘도 우리 이 y를 만들어줬던 파라미터 파이도 얘들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샘플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익스체인저블 하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 분포도 이렇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얘네를
이 파라미터들을 얘의 샘플들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체인저빌리티가 성립하고 얘가 주어졌을 땐 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그림을 잠깐 한 번만 더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학교 그룹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보시면은 지금 얘는 이 데이터들은 얘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은 뭘 나타내냐면 위딩 그룹 샘플링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그룹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위딩 그룹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그룹마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비트윈 그룹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파이들은 사이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인디펜던트한데 얘 분포는 뭘 나타내냐면 비트윈 그룹의 샘플링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줬던 이 파일을 만들어줬던 이 사이에 플라이어를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픽스도 되어 있지만 언노운한 퀀티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파이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줬는데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플라이어를 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파라미터를 여기다 설정해주지 않으니까 픽스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퀀티티이기 때문에 이 플라이어 분포는 그냥 요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크로스 그룹 간의 베리어빌리티, 얘는 위딩 그룹의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컬 노멀 모델은 왜 노멀 모델이냐면 여기 있는 이 y가 노멀 분포를 따르고 얘네를 만들어내는 이 세타도 노멀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이 y들을 만들어내는 파라미터인 이거 파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파이 1부터 파이 n. 얘네가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세타 j와 시그마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psi가 주어졌을 때 이 y의 분포들은 평균이 세타 j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균은 얘는 평균이고 얘는 분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세타 j 얘는 보시면은 이 평균은 각 그룹마다 다르게 설정해 주는데 시그마 제곱은 그냥 그룹에 동일한 게 분산을 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주는데 이 그룹의 평균은 각 그룹마다 세타 j라고 다른 평균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y는 어떠한 평균이 세타 j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 분포에서 생성이 되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는 대상은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이 세타 j 이 데이터의 평균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한 번 더 줘요. 얘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인 타우 제곱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psi는 뮤와 타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psi가 주어졌을 때 세타 j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타우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그마 제곱 분산은 그냥 그룹마다 동일하게 그냥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몇몇 분포의 평균에 대한 이질성을 묘사하는데 가장 파퓰러한 모델이 하이라키컬 노멀 모델인데 이 하이라키컬 노멀 모델은 위딩 그룹이나 비트윈 그룹 모두 위딩 그룹과 비트윈 그룹 샘플링 모델이 모두 노멀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하이라키컬 노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현님께서 되게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약간 애널리틱하게 구하셨는데 여기서는 우리 노멀 분포 그 3주차에 했던 것처럼 컨주게시하게 구해서
컨주게시를 이용해서 풀 컨디셔널 분포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깁스 샘플링을 돌려가지고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해볼 거예요. 목소리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얘네를 만들어주는 세타들이 각각 있고 세타들을 만들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얘네 이렇게 분산이 있는데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준 거는 이 세타들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뮤랑 타우 제곱이랑 시그마 제곱은 픽스드 되어 있지만 언노운 파라미터들이기 때문에 바로 각각 그냥 프라이어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컨주게시 할 때 했던 것처럼 세미 컨주게이트한 노멀과 인버스 가마 분포를 각각 설정해 줘요. 뮤는 평균이니까 노멀 분포 이렇게 설정해 주고 타우 제곱이랑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니까 감마 분포 얘네 프리시전에 감마 분포를 설정했다는 것은 시그마 제곱에는 인버스 감마를 설정한 거랑 똑같죠. 컨주게시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거 저번에 했던 노멀 분포에서 평균을 알 때 분산 평균을 알 때 분산의 뭐 컨디셔널 분포 분산을 모를 때 아니지 분산을 알 때 평균의 컨디셔널 분포 그거랑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익숙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 세타들은 그룹 스페시픽 민스죠. 그러니까 그룹별로 특정한 평균 이 세타고 우리 시그마 제곱은 얘도 그룹의 분산, 위딩 그룹의 분산인데 다 똑같이 줬기 때문에 그냥 위딩 그룹 샘플링 베리어빌리티가 다 똑같이 설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뮤와 타우 제곱은 뭐였냐면 이 세타의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프라이어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그래서 각각 프라이어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y의 분포 얘가 주어졌을 때 이거 따르고 얘가 주어졌을 때 이거 따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해볼 건데 얘는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하게 구할 거니까 얘네는 각각 파라미터들에 대한 언노운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풀 컨디셔널 분포를 구하면 되겠죠. 우리 풀 컨디셔널 분포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뮤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다 하면은 뮤 빼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이 다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게 풀 컨디셔널 분포였죠. 시그마 제곱의 컨디셔널은 이렇게 이런 분포들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은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포스테리어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요런 조인트 포스테리어에 근사하는 깁스 샘플링을 만듦으로써 만들 수 있다. 깁스 샘플링은 요 각각의 파라미터의 풀 컨디셔널 분포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면서 행해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근데 이게 식이 그냥 쓰면 조금 복잡해서 이 세타들을 이렇게 하나의 굵은 세타로 쓸 거고 이 y들을 이렇게 데이터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기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이거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재현님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베이즈를 써서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C가 만약에 얘네들의 파라미터에서 나온 애다 하면은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B, C, A,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쓴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네가 다 주어졌을 때 y의 분포, 그 다음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분포, 그 다음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파라미터들끼리 픽스드 언노운 쿼티티들끼리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세미 컨주게이트하게 프라이어를 줬으니까 얘네는 P 뮤 곱하기 P 타워 제곱 곱하기 P 시그마 제곱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얘네는 아까 여기 세타는 얘네가 주어졌을 때 얘네 샘플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익스체인저블 하고 얘네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이 인디펜던트하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시그마 제곱이 왜 빠졌냐면은 뮤는 평균이 뮤이고 세타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타우 제곱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와는 관련이 없어서 얘는 이렇게 빼주고 써도 되겠죠. 중요한 게 얘인데 얘는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세타와 이 y들의 그 분포잖아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있고 얘는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익스체인저빌리티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분포에 뮤랑 타우 제곱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 아까 재현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얘네에 대한 정보는 세타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써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수식으로 딱 써보면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각각의 마지널 포스테리어를 구할 때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뮤의 컨디셔널 분포를 구한다고 하면은 뮤가 있는 부분만 보면 되고 타우 제곱의 분포를 구한다 하면은 얘네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각각 파라미터들에 대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뮤와 타우 제곱에 대한 정보가 세타를 통해 다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게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뮤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할 건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건데 여기서 뮤에 의존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요거 분포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익숙한 형태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어떤 거 우리 그 노멀 컨주게이션 했을 때 평균을 모르고 분산을 알 때 그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와 유사한 형태죠. 얘는 뭐냐면은 뮤를 알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 컨디셔널 분포와 또 유사한 형태죠. 왜냐하면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세타들은 얘네를 통해서 얻어진 샘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프리시전이 가중 평균된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얘네를 샘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를 프라이어를 어떻게 설정해 줬냐면은 뮤 제로, 감마 제로의 제곱 이렇게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지금 세타가 샘플이니까 샘플 민에 아까 세타가 노멀 뮤 타우 제곱 분포를 따랐으니까 이거 샘플 데이터의 프리시전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m은 세타의 개수. 저번 시간에는 시그마 제곱분의 n이었는데 이게 약간 그 기호만 바꿔서 이렇게 됐어요. 세타가 m개니까 m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프리시전의 가중평균된 형태이고 마찬가지로 분산도 프리시전에 합한 거의 역수 이렇게 주고 있죠. 그리고 얘도 그 말씀드렸듯이 뮤를 알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의 분포랑 똑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인버스 가마에 2분의 누제로 플러스 n 2분의 v 제로 시그마 제로의 제곱 더하기 아마 이런 형태로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되게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타워 제곱이 인버스 감마에 2분의 이렇게 설정해 줬으니까 지금 얘를 우리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라고 해석해서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 더하기 데이터의 샘플 사이즈 그리고 여기 프라이어의 sum of square 더하기 데이터의 sum of square 지금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컨주게이션 했을 때랑 되게 유사한 형태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타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볼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에 해당하는 의존하는 애들만 보면 되겠죠.
세타가 있는 애들이 여기랑 여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른 형태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세타 J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세타 J에 대한 분포만 보면 되니까 세타 1, 뭐 세타 M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타 J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J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1부터 NJ까지 P 이렇게 써준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구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타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타워 제곱인 분포이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가중평균된 형태로 나오거든요. 얘도 그 분산을 알고 평균을 모를 때 컨디셔널 분포와 유사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얘가 데이터니까 데이터의 민에 데이터의 프리시전이 곱해져 있고 여기가 프라이어 평균이었으니까 프라이어 민에 이렇게 프라이어 프리시전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중평균된 형태로 나오고 분산도 마찬가지로 프라이어 프리시전 더하기 프라이어 프리시전 더하기 데이터의 프리시전 분의 1 역수로 칠해져서 이렇게 컨디셔널 분포가 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구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도 얘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나왔는데 우리 아까 얘를 인버스 감마에 2분의 이렇게 프라이어를 설정해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써주시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거든요. 얘는 계산해 보면은 얘 풀 컨디셔널 분포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뮤와 타워 제곱이 빠져 있는데 얘도 얘랑 상관없는 애니까 얘를 빼고 써줄 수 있겠죠. 얘도 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번에 구했던 거 얘네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 이 시그마 제곱은 그 모든 분포에 동일하게 시그마 제곱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좀 나와요.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 더하기 보시면 모든 그룹의 데이터의 샘플을 다 더한 형태로 나오고 여기도 프라이어 썸 오브 스퀘어 곱하기 이것은 뭔가 데이터의 썸 오브 스퀘어인데 모든 그룹의 썸 오브 스퀘어를 다 더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룹에서 썸 오브 스퀘어 구하고 여기 그룹에서 구하고 여기 그룹에서 구하고 이거를 다 더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노멀 분포를 노멀 하이라키컬 모델을 현주계시하게 이용해서 되게 이렇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다 쉽게 조금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그냥 이렇게 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깁스 샘플링은 얘네들에 대해서 뮤 뽑고 여기서 뽑은 뮤를 여기 넣어서 여기 이렇게 넣어서 타우 제곱 뽑고 이 뽑은 거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세타 뽑고 뽑은 거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시그마 제곱 뽑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얘네들의 조인트 포스테리어의 어프록시메이션 여기에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미국에 있는 100개의 고등학교에서 10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을 때 대략 요렇게 조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그 평균 순서대로 조금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낮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한 수직선이 한 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샘플 평균 점수들이 범위가 레인지가 조금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 요 평균 차이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수학 점수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샘플 사이즈별로 이 학교들의 샘플 민을 표시한 거예요. 학교 1에 예를 들어서 학교 1, 학교 100까지 있을 텐데 얘네가 여기서는 5명을 조사하고 여기서는 20명을 조사하고 여기서는 뭐 21명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샘플 사이즈별로 이 학교들의 평균을 표시한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가 근데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뭔가 평균이 되게 극단적인 값을 갖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매우 극단적인 샘플 값은 뭔가 작은 샘플 사이즈를 가진 학교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약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게 요건데, 예를 들어서 이 분산이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얘에 대한 분산,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한 분산은 이 샘플 사이즈분의 분산 이렇게 정의되는데, 지금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이 분산이 작아지겠죠. 근데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이 분산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작은 값에 극단적인 값이 나타나는 것은 그럴듯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샘플 평균과 샘플 사이즈의 관계는 하이라키컬 데이터셋에서 꽤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기억해 두시고 예시를 또 기수 샘플링을 해볼게요. 자,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프라이어를 설정해주고 아까 구한 풀 컨디셔너 분포에서 깁스 샘플링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현재 값인데 이 현재 값이 다 들어있는 분포에서 얘를 뽑은 얘를 다시 얘로 집어넣어서 얘를 뽑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인트 포스리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딴 건데 프라이어 이거 그 책 보시면은 왜 각각 이렇게 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그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클리 인포메이티브한 프라이어를 이렇게 줬고요.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여기부터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깁스 샘플링을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뮤에 대한 이게 세타에 대한 컨디셔널 분포에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타가 어떤 분포 컨디셔널 분포가 어떤 걸 따르냐면 아이고 쓰려니까 좀 많네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돼서 막 가중평균된 형태였잖아요. 그 평균을 이렇게 코드로 짜줘가지고 짜는 평균을 여기 넣고 그 분산에 대해 코드 이렇게 짜서 여기 넣고 그 분포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서 이걸 깁스 샘플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과제가 아까 그 공식에 맞춰가지고 요런 거 채워보는 걸로 냈는데 다 써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쉬워가지고 부담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수 샘플링을 해서 그 모인 세타 값들을 여기에 저장하고 모인 뮤 시그마 제곱 타운 제곱을 이렇게 저장해서 이걸 모은 게 MCMC1 그 깁스 샘플링의 결과이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저장해서 이거를 통해서 뭐 다른 조금 것들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조금 보자면은 아까 학교 1부터 학교 100까지의 베스트 스코어를 분석했는데 각 학교의 평균 있잖아요. 평균의 포스테리어 민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원래 그냥 이 샘플들만 조사했을 때 평균 값은 y 바일 거 아니에요. 얘를 포스테리어 민을 봤더니 얘가 좀 더 뮤 쪽으로 끌어당겨졌어요. 뭔가 슈링키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뮤가 이 세타들을 만들어줬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y바 샘플의 값에서 얘네들을 만들어줬던 평균 값으로 좀 더 끌어당겨졌다. 조금 더 이동했다. 포스테리어 민이 이쪽으로 좀 더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 플랫을 조금 볼게요. 얘네가 조금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45도선이고 이게 원래 그 포스테리어 민을 구하기 전에 그냥 샘플로만 구했던 y 바이고 이거는 다른 그룹의 평균들을 다 고려해서 구한 포스테리어 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y바가 조금 작았던 애들 있죠. 얘는 원래 한 요 정도였는데 포스테리어 민은 조금 더 높은 값으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 큰 값들은 y바가 원래 되게 컸는데 포스테리어 민은 원래 한 요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정도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작은 값들은 조금 커졌고 포스테리어 민이 큰 값들은 조금 포스테리어 민이 작아졌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하이라키컬 모델은 그룹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Y1부터 YM까지의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이렇게 평균을 조사하는데 얘네들의 정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룹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포스테리어 민은 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동을 하냐면 그 얘네들을 만들어내줬던 요 평균적으로 조금 더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수업 들을 때 김철은 교수님께서 이 슈링키즈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이렇게 분포 값이 막 그냥 샘플 y 반은 막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포스티리어 민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 이 뮤 쪽으로 얘가 좀 더 분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수축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 그렇게 슈링키즈를 해석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뮤 쪽으로 얘네가 좀 더 끌어당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y 바 빼기 포스티리어 b는 좀 더 끌어당겨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슈링키지 된 정도. 지금 보시면은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슈링키지 된 정도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전에 그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슈링키지는 덜 되고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슈링키지는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슈링키지는 더 많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샘플 사이즈가 더 큰 그룹일수록 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룹에서 정보를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보가 작은 그룹들은 다른 나머지 그룹에서 정보를 더 많이 빌려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슈링키지가 더 많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46번째 학교와 82번째 학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46번째 학교는 21명의 학생들을 조사했고 샘플링을 했고 82번째 학교는 5명의 학생들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수학 점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얘 샘플 사이즈는 높은데 얘는 조금 낮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세타 46번째 학교에 대한 우리의 확실성의 정도가 82번째 학교에 대한 확실성보다 더 높겠죠? 왜냐하면 얘네 샘플 사이즈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82번째 학교의 샘플 B는 어떻게 나왔냐면 38점 정도 나왔고 46번째 학교의 평균은 40점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 Y 값들만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포스테리어 빈 82번째 학교의 포스테리어 빈은 42점으로 나왔고 46번째 학교의 포스테리어 빈은 41점으로 나왔어요. 지금 얘네 점수가 분명 더 작았는데 포스테리어 빈은 훨씬까지는 아니고 좀 커진 거를 볼 수 있으시죠? 왜 그런 거냐면 요거를 조금 볼게요. 이게 원래 얘네 샘플 민이었고 얘네가 포스테리어 민인데 지금 얘는 데이터가 많아서 뾰족하고 얘는 데이터가 적어서 조금 만만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그러니까 세타들을 만들어줬던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슈링키지가 됐죠. 아이고. 그래서 이 46번째 학교는 한 이 정도 슈링키지 됐는데 82번째 학교는 요만큼 슈링키지 더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얘네의 샘플 사이즈가 더 많기 때문에 슈링키지가 적게 된 거고 82번째 학교는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슈링키지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에 대한 설명으로 왜 이러냐면은 둘 다 지금 평균보다 낮아서 공부를 못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6번째 학교가 그러니까 82번째 학교가 진짜 공부를 못하는 학교일 증거의 수보다 46번째 학교가 진짜 공부를 못하는 학교일 거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82번째 학교의 평균값이 이렇게 낮은 것은 얘네가 그냥 진짜 못하는 학교이거나 아니면은 하필이면 이 조사한 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6번째 학교는 샘플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하필이면 21명이 공부를 못한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슈링키지가 조금 덜 된 거고
얘네는 좀 슈링 기지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충분히 샘플 사이즈를 많이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얘네의 평균은 아마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어보시면은 벤치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농구 게임에서 벤치 플레이어들이 있고 베테랑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벤치 플레이어 선수들은 애초에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되게 적기 때문에 얘네가 뭐 다이어트를 3번 했을 때 3번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성공률은 100%이고 이 베테랑 선수들은 경기에 되게 많이 참여하니까 참여한 횟수 다이어트 시도분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얘네보다는 조금 낮겠죠? 87%? 이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감독이 만약에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다이어트를 누가 할 것이냐를 정하면은 당연히 벤치 플레이어가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을 쓰겠죠? 왜냐하면 이 감독도 얘네 샘플 사이즈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 벤치 플레이어들의 다이어트 성공률이 진짜로 100%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를 읽으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많이 슈링 기지가 된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슈링 기지 되냐면 얘네 뭔가 평균적으로 다른 그룹과 정보를 주고 받아서 얘네 평균적으로 좀 더 당겨지게 된다. 포스테리어니는 좀 더 당겨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를 아까 우리 분산들은 아까 그냥 동일하게 하나로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산들도 평균처럼 각각 다르게 준 경우예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지금 파라미터를 설정해줬으니까 이렇게 설정해준 건데 얘네에 대한 우리 플라이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그마 제로의 제곱은 컨주게이트한 플라이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책 읽을 때 여기 부분 오타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거 오타 수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정오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수정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누제로에 대한 컨주게이트한 플라이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자연수로 제한해 준 다음에 샘플 컨디셔널 분포로부터 샘플을 하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얘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해서 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일단 이거 풀 컨디셔널 분포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각각 포스테리어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회색 선이 아마도 그 분산을 같게 설정했을 때 포스테리어고 이 검은 선이 지금 분산을 다르게 설정했을 때 분포인데 지금 약간 미세하게 다르게 나온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누 제로를 굉장히 크게 설정하면은 모든 리딩 그룹의 베리언스가 같다는 거이고 그 누 제로를 작게 설정하면은 얘네 베리언스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그 슈링키지가 이렇게 된 것을 얘네도 조금 얘네 평균 분산 쪽으로 이렇게 슈링키지가 됐고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슈링키지 되는 정도가 크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과제를 제가 정리를 해야겠죠. 과제는 뭐냐면은 과제는 여기 위크 5주차에 올려놨는데 아까 재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구하는 거랑 아까 제가 올려놓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서 채워보세요 부분을 채워보는 게 과제입니다. 과제는 2개밖에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약간 개인적으로 농구 예제랑 이런 거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 드릴 게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중간 전에 세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 그냥 원래대로 진행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만약에 다음 주에는 세션을 한 다음에 과제가 나갈 텐데 그 과제는 이제 중간 이후에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체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것만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혹시 학술부장님이랑 간사님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PPT로 만든 거니? 이거? 네. 와, 수식을 다 입력을 한 거야, 그러면? 수식 편하게 입력이 돼가지고 편하게 했어요. 해봐서 아는데 절대 편하지 않거든? 유진이, 이게 다 유진이 열정이야, 이게. 베이지를 향한 열정. 아유, 너무 고생했어. 맞다. 그리고 요새 그 오타가 조금 있어요. 그치, 유진아? 네. 혹시 책 읽다가 어느 부분에 오타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면? 그 세타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구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근데 오타가 되게 뭐 별게 많던데 그리고 약간 그냥 중요한 오타는 그 세타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구할 때 오타랑 그리고 베리언스 다르게 설정하는 부분에서 오타가 조금 많거든요. 그 시그마 제곱이 감마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인버스 감마이고 이거 구한 게 그 b 플러스 2분의 1에 그냥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2분의 1과 그 시그마 사이에 누 제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 정어표가 그 에라타가 있어요. 우리 책 홈페이지 가보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학술부장님도 혹시 첨언하실 거 있을까요? 저도 사실 딱히 없는데 학술부 세션 때보다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궁금했던 게 이해가 잘 됐거든요. 뭐 아이패드로 공유해서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처음에 발표했을 1교시에 그 컨디셔널 앤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그 슬라이드에서 막 포스테리어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저는 처음에 배울 때 그 부분이 갑자기 수식도 너무 많고 포스테리어를 왜 갑자기 3개씩이나 구하나 해서 좀 어려웠는데 그게 결국 다 똑같이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 1번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재현 님이 1교시에 하셨던 것처럼 P 세타, phi, y에 대한 그 full probability 모델이 팩토라이제이션 하면은 그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그 같다고 설명한 그 식의 프로포셔널한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애널리틱하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그거는 1교시 때 재현 님이 그런 방식으로 직접 다 구해 주셨고 2번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보통 이제 구하기 쉬워서 그걸로 풀 컨디셔널 포스테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은 그거는 이제 유진님이 2교시에 노멀 모델에 대해서 했던 대로 깁스 샘플러를 사용을 해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이제 적분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적분의 그 클로스드 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약간 비율 같이 생긴 알터네티브한 폼으로 바꾸면은 저희가 뭐 컨주게시나 샘플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 3가지 다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뭐 서로 다른 3가지 방법인 거고 그리고 그 유니폼한 하이퍼 프라이어 그거는 저는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막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약간
좋은 하이퍼 프라이어를 주는 골든 룰은 때에 따라서 뭐 포스테리어의 적분 계산이 편하고 재현님이 설명하신 대로 최소한 발산하지 않게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사실 경우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유진님이 했을 때는 또 포스테리어를 다르게 줬는 그 하이퍼 프라이어를 다르게 줬는데 재현님이 설명하신 거에서는 이렇게 스케일을 좀 이상하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유니폼하게 잘 구해지도록 이렇게 끼워 맞춘 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데에 대한 골든 룰이 결국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디퓨즈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퍼 프라이어에 대해서 보통 아는 바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디퓨즈하게 주고 계산할 때 막 이상한 값이 나오지 않게 잘 끼워 맞춘 방식이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부분은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저도 이해가 잘 됐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 그리고 그 깁스 샘플러 구하는 거 있잖아요. 유진이가 해서 그 풀 모델에서, 그치. 그래서 각각의 이제 뮤, 시그마, 뭐, 세타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그 과정이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유진이도 설명 잘 해주시니까, 그거는 한번 잘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이라르키컬 파일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그치? 여러 집단들이 있고 각 집단마다 각각의 평균이 있는 건데 평균이 있거나 각 집단들이 뭐 성공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각각 다 따로 보자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치? 근데 또 다 같은 거라고 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다 따로 보는 게 완전히 그냥 풀링을 아예 안 하는 거고 다 같이 보는 게 그냥 다 뭉터기로 합쳐가지고 풀링해 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좀 이상하지. 왜,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평균을 보고 싶은데 전체 미국 애들이 평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까 그 넷튜머 이그자ም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그 중간에 있는 게 파쇼플링인데 그 파쇼플링에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하이라르키컬 모델로 이제 주면은, 우리가 이런 구조를 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들에서 추론을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파라미터들의 포스테리어를 알 수 있잖아요. 파라미터들의 포스테리어를 뭐 적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깁스 샘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막 생성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학교의 평균의 히스토그램이 나오는 거지. 뮤3 세타스 히스토그램이 나오는 거지. 그 히스토그램을 보고 얘네들이 평균이 어디에 있나 막 대충 가늠을 하는 거야. 컨피던스 인터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크레더블 인터벌, 프로버빌리티 인터벌을 보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은 학생 5명인데 5명 다 만점이야. 근데 그건 개뽀록이라는 거지. 그치? 40명이 시험 봤었으면은 그 중에서 10점짜리, 20점짜리도 있을 거니까 그 애들의 평균 레인지는 이만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른 집단들의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풀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그들만 이해하고 그 큰 틀에서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자연님이랑 유진이가 만들어준 자료 따라가지고 공부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다들. 혹시 저번에 퀘스트 한 사람이 없겠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했는 사람? 내가 낸 퀘스트 기억은 하니 얘들아? 관서가? 저 신입 상대로만 해서 안 한다 아무도? 솔직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하는 분들한테 치킨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해보자. 익준아. 네. 질문 있니 혹시? 아니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쉬웠어? 아니, 어려워서 없어요. 장난이야, 장난. 또 우리 오늘 생일이 형준이. 네. 자, 일단 생일 축하해. 박수. 다 같이. 와, 생일 축하해. 생일날 ESC 세션 듣고 있네. 감사합니다. 유경 언니도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 한번 해주세요. 오, 유경님도 그래. 두 명한테 다 물어봐야겠다. 생일 축하. 형준이 혹시 질문 있어?